안녕하십니까. 열일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우선 제 책과 강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장을 시작으로 만나게 된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 자바 기초 프로그래밍에서부터 파트 4 JDBC 네트워크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미리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라면 좀 더 공부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집필을 하면서 글로써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 좀 더 그러한 내용들을 보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책만으로 공부를 하시기도 조금 힘드실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만으로도 당연히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과 온라인 강의를 동시에 병행하시면서 미리 예습을 하시고 강의 중에는 실습을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강의 후에는 복습하시는 모든 뭐 어떠한 수업을 듣든 간에 이러한 원리대로 진행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1 자바 실행 환경이라는 곳의 첫 번째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크게 자바 언어의 소개, 그리고 역사, 이러한 부분과 그리고 자바 언어의 환경 설정, 나머지 세 가지 부분은 전부 환경 설정이 될 텐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자바 언어의 소개에서는 물론 이 자바 언어는 컴퓨터 언어라는 겁니다. 컴퓨터와 대화를 하기 위한,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그러한 언어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자바 언어, 고급 언어가 발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자바 언어의 역사에서는 제임스 고슬링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자바 언어를 만들어내었는가 라는 것, 그러한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자바 환경 설정이라고 해서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바를 실행시킬 수 있는 필수 환경입니다. 그래서 JDK 1.5 시중 책들에 보면 1.5가 아니라 5.0 타이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선사에서도 1.5라고 부르지 않고 5.0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제가 자바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5라고 적어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바가 1.0에서부터 1.5, 지금 현재는 6.0대까지 나왔죠. 1.6인데요. 6.0, 머스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지만 제가 지금 버전별로 이렇게 어떠한 내용을 책에서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5라고 적어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는 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JDK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제 DOC라고 불리는 도움말 형식입니다. 도움말이라고 하지만 뭐 어떤 다른 도움말이 아니라요. 클래스에 대한 도움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설치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언어를 설치했던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 창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메모장 같은 거요. 그러한 비슷한 툴로 물론 메모장보다는 훨씬 기능이 뛰어나겠지만 그러한 기능의 툴로 이 글립스라는 것도 함께 설치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바 언어의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께서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국어든 영어든 일본어든 전부 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한 가지의 수단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전달받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언어라는 것이 사용되는데요. 컴퓨터 계층에 있어서도 컴퓨터와 사람 간의 관계지만 서로 간의 의사를 소통한다,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라는 의미로서 언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이 컴퓨터 언어의 대표적인 예로 뭐 C 언어가 있다, 아니면 뭐 자바 언어가 있다,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왜 언어라는 단어가 붙었지? 라고 의아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사람 대 사람이 의사를 소통하듯이 컴퓨터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언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고급 언어고 두 번째가 저급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차이는 바로 의사소통의 수단에 있어서 누구 위주로 대화를 할 거냐라는 것이 주된 핵심이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해봤자 0과 1이라는 숫자. 사실 숫자도 이해를 못하죠. 정기정이 싫어.
0.5V의 정기적인 신호와 1V의 정기적인 신호, 그 정도의 차이만 이해를 할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컴퓨터가 좀 더 빠르게 이해를 하기를 원한다면 0과 1이라는 숫자만을 가지고 컴퓨터와 대화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전에 모스 부호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모스 부호. 어떤 SOS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띠띠띠 하면서 어떤 전파를 통해서 내용물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모스 신호인데요. 그것처럼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키보드 자판에 아무것도 없고 0과 1이라는 숫자 두 개만 딱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0과 1을 통해서 컴퓨터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그리고 컴퓨터가 0과 1을 통해서 어떠한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오면 그것을 이해한다. 이제 그러한 언어가 바로 적어 번호 쪽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였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쉽겠지만 그래도 컴퓨터 쪽에 맞춰진 언어, 이제 그러한 언어의 형태가 바로 적어 번호가 될 겁니다. 그러한 적어 번호보다는 우리 일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좀 더 편리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컴퓨터는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중간에 뭐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쪽에서는 적어 번호가 아닌 고급 언어. 인간이 이해하기 쉽다는 언어는 이런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보고 야 컴퓨터야 너 출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부적으로 뭔가가 변환되어서 컴퓨터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0101로 바뀌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그래서 저그 번호보다는 물론 속도는 느릴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바로 고급 언어를 채택하게 된 거고요. 우리는 지금 그 고급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고급 언어는 발전 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960년대 알골 60이라는 언어가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처음 나온 언어들은 물론 수정이 많이 필요한 언어일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이후 63년도에 CPL, Combined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하는 언어가 나왔었고요. 이 63년도에 나온 언어는 알골 60을 아주 잘 보완하고 아주 막대한 기능까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에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온 언어가 바로 B 언어, 그 베이직 컨바인드 프로그래밍 랭귀지. 다시 말하면 CPL을 좀 더 베이직화시켜서 단순화시킨 언어로 만들어 보자 해서 67년도에 BCPL이라는 언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언어 자체도 그 좀 더 쉽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수용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의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70년도에 나온 바로 B 언어라는 것이 나왔고요. 이 B 언어는 물론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소멸된 이유가 너무 포인트를 많이 사용해서 포인트라는 건 지금 제가 화살표 그리고 있죠. 이러한 포인트, 화살표를 통해서 얘가 얘를 지칭하고 얘가 얘를 지칭하고 이러한 식으로 지칭을 하는 개념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포인트 수를 조금 줄이고 몇 가지를 보완한 형태. 그게 바로 C 언어인데요. 73년도에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C가 만들어지면서 이 C가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거의 한 30년 넘었죠. 그래서 73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한 35년 가까이 돼가네요. 자, 그동안 이 언어가 소멸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모든 대학이나 컴퓨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C라는 이름은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잘 정립화된 언어가 하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언어도 사용하기에 좀 더 단순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85년도에 객체 지향을 전격적으로 도입한 C++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고급 언어의 계층이 진행되게 되었고요. 이러한 C++이 나오고 나서 C++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었죠. 어, 예를 들면 비주얼 C++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비주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포지엘 러너라든지 이러한 형태가 전부 다 이제 이 유사한 단계로 거쳐서 어떤 내용의 형태가 발전했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C++ 이후에 바로 자바가 나온 것이 95년도에 자바라는 언어까지도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언어의 발전 사항은 좀 더 좋은 언어 그리고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언어 그러한 형태로 발전이 되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도 C++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C++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바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바도 C나 C++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C나 C++를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자바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바 언어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조금 전에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바 언어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자바 언어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전에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를 이야기했는데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저급 언어고 고급 언어는 인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러한 언어, 뭐 프린트해라, 뭐 이러한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고급 언어라면
반드시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컴퓨터한테 야, 너 프린트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면 컴퓨터가 그걸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번역해주는 중간에 번역자가 한 명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이 바로 컴파일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컴파일러라는 이 기계가 하는 역할이 바로 저 중간에서 통역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중간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통역자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 우리도 컴퓨터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0101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ABCD라는 단어밖에 모른다라면 이러한 ABCD를 컴퓨터한테 0101로 바꾸어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0과 1로 바꾸어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하나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러한 것을 대신해 주는 역할이 바로 컴파일러의 역할입니다. 자, 이러한 컴파일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잠시 후에 JDK라는 그 자바 디벨롭먼트 킷을 설치하고 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이러한 컴파일러는 자바뿐만 아니라 고급 언어 계열에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대화가 될 테니까 컴퓨터랑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의 역할은 자바 코드로 된 것, 자바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된 것을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시켜서 컴퓨터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방금 넘겨줄 수 있는 이라고 얘기했지만 넘겨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게 아니고요. 변환하는 역할 그 정도까지만 해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컴파일러를 통해서 변환된 언어는 두 번째 단계 뭐가 필요할까요? 컴퓨터에게 넘겨줘서 실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환경이 인터프리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JDK, 자바 디벨롭먼트 킷을 설치하시게 되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트가 동시에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터프리트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실행되는 방식 아시죠? 어, 인터넷에 보시면 한 줄씩 쫙쫙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뜨게 되는데 그러한 식으로 인터프리터는 한 라인별로 라인씩 읽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는 인터프리터 방식을 채택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는 것이 바로 JVM 속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 잠시 후에 설치하실 때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자바는 크게 설치하는 파일을 JRU와 JDK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그중에 JDK라는 것은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개발 도구이기 때문에 컴파일러, 개발자니까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계어로 번역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러와 그다음 두 번째 실행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 물론 개발을 했으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두 가지 다가 JDK에는 들어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으실 때 보시면 JRE라는 것이 있습니다. JRE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갖고요. 실행 환경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행 환경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터프리트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것은 설치 시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파일 테스트 할 때요. 그 내용부에 대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바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어의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개발함에 있어서 크게 뭐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걸 몰랐을 때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안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 언어의 역사를 알고 계시면 하나의 언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은 되리라 생각이 되네요. 자, 이 언어의 역사. 처음에 이 언어는 91년도 1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제임스 고슬링, 자바를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이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제임스 고슬링을 추측으로 빌 조이라든지 아니면 앤드베크 톨셰임이라든지 아니면 패트릭 로튼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처음에 스텔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스텔스라는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면 좀 더 와닿겠죠. 자,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는 않으면서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랬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처음 목적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스텔스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젝트의 명은 거의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하고 어떠한 기능이 가능한가 거기에 맞춰서 특별한 닉네임이 붙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쪽 제임스 고슬링 이하 개발 팀원들은 스텔스라는 이름으로 정하게 된 거고요. 다음 91년도 6월 달에 제임스 고슬링이 이제 오크라는 이름으로 인터프리트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었고요. 이 오크라는 이름은 나중에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사용 중인 시스템 이름 중에 오크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일단 91년도 8월 달에
비로소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창립자인 이제 공동 창립자였죠. 스콧 맥널리하고 빌 조이라는 사람한테 바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아이디어하고 그래픽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네요. 다음 93년도 9월에 아더 바노프, 이 사람이 가장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아더 바노프라는 사람이 바로 그 제임스 고슬링이 C로 구현했었던 자바 컴파일러를 자바 언어를 가지고 다시 또 구현하게 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그것을 구현함과 동시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1.0 자바가 발표되게 되었으니까 아더 바노프도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속설에는 이 자바라는 이름 자체가 첫 번째 J가 제임스 고슬링, 두 번째 AV가 아더 바노프, 마지막 A가 앤디 베크 톨시, 이렇게 세 사람이 공헌을 했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더 바노프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였죠. 자, 아더 바노프가 93년도 9월에 인터랙티브 텔레비전 프로젝트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인터랙티브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텔레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면서 아더 바노프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러한 양방향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했었는데 거기에 숨겨져서 내장되었고 돌아가는 인베디드 되어서 돌아가는 시스템, 그걸 개발한 것이 이제 이러한 같은 맥락입니다. 스텔스와 같은 맥락. 자, 94년도 4월 25일 날 이제 선 인터랙티브가 완성이 되었고요. 근데 완성되었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 완성해놔도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은 열심히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이후에 내용은 강력하지만 이제 작은 운영 체제를 목적으로 한 라이브 오크라는, 그러니까 운영 체제를 직접 한번 개발해 보자 해서 라이브 오크라는 프로젝트 시작했다가 이제 이걸 포기하고 이 오크를 웹에서 동작하는 오크, 다시 말하면 웹에서 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해서 착수한 것이 94년도 9월 16일 날 이 핫자바라는 것이 이제 애플릭 같은 것을 동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동적인 형태를 표시해주는 그러한 자바의 형태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형격인 웹러너라는 것을 이제 그 조나단 페인하고 노튼이라는 사람이 개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아더 바노프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었죠. 제임스 고슬링이 C로 구현했던 자바 컴파일러를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요때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 해인 이제 5월 23일 날 본격적인 자바 1.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핫자바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자바 컴파일러 이거 개발이 완료된 시점, 그때부터가 바로 자바의 시작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95년도 5월 23일이고 여러분들께서 주의 있게 보실 것은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 아더 바노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95년도 5월 23일 물론 노튼이라는 사람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핵심으로 해서 95년 5월 23일 날 자바와 핫자바가 동시에 발표가 되었다라는 거고, 이때 발표함과 동시에 넷스케이프사에서는 바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에서는 바로 자바가 동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물론 그 당시까지도 MS사가 열심히 그와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뭐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12월 7일 날 MS사가 참여하기까지 많은 회사가 라이센스 계약을 했었다라는 거고, 뭐 MS사는 뭐 지금 현재 단넷 프레임워크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바를 현재로서는 이제 잘 포함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언어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된 95년도 5월 23일 날 개발되어서 현재까지 6.0 머스탕이라는 이름까지 개발되기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책을 통해서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합시다.